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불안감과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증시가 과연 언제쯤 안정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90년대 월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해 놀라운 실적을 낸 분이죠. 주식 투자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존리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 모시고 최근 증시 동향과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실 때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네. 요즘 뉴욕 증시 보니까 정말 폭락 그리고 조금 올랐다 다시 폭락. 그렇죠. 이런 상황을 과거의 위기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요? 과거에도 그런 위기가 많았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 블랙 먼데이 그 경험을 했고요. 네. 또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IMF, 그죠? 네. 그다음에 리만 사태도 겪었고요. 네. 근데 과거를 뒤집어 보면 그 위기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다 다른 방법으로 왔어요. 예컨대 어떻게? 네. 어떤 때 유동성 위기가 왔고 네. 어떤 때는 이제 모게지, 네. 그러니까 주택 네. 모게지 때문에 왔고 또 파생 상품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번에 위기는 좀 다르다. 저번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극복하기 힘들 거다. 그런 네. 게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위기가 특이하게 왔죠. 네. 전염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통해서 온 거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몇백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이거는 사상 초유의 그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가 다르다. 옛날에는 극복이 가능했지만, 근데 저는 그 100% 그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 확실하게 반등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때는 1년이 걸렸고 어떤 때는 6개월이 걸렸고 어떤 때는 5년이 걸렸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극복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위기는 그런 어떤 반등을 반드시 할 텐데 시간의 문제로 볼 때 그렇죠. 짧은 시간에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투자자들 위기는 볼 대부분 경제 이슈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바이러스 이슈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이러스가 언제쯤 해결이 될까? 때, 아무도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죠.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만 확실한 그런 반등이 것도 된다.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어때 피크아웃이 될 때가 오죠. 정점을 지날 때. 네, 예를 들어서 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자 숫자가 피크를 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었단 말이죠. 뭐 며칠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니까 또 혹시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심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저 굉장히 반등이 폭이 크다고 봅니다. 반등폭이 클 수도 네.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가 얼마큼 위력을 갖고 오느냐. 지금은 전 세계가 정말 경험을 못한 거잖아요. 네. 뉴욕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네. 거리가 통 비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하니까 그 공포가 굉장히 크죠. 실제로 크고. 네. 근데 그게 바이러스로 시작된 거니까 바이러스가 언제쯤 해결되느냐가 결국은 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긴 할 텐데 지난주에 이제 미 의회가 2조 달러, 네, 뭐 거의 미국 굉장하죠. GDP의 예. 10%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 날, 그게 지난 이제 27일이었는데 다우지수는 4%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 심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돈을 풀 정도로 심각하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증폭되죠. 그전에는 미국도 대수롭지 않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정도로 2조 달러를 풀 정도로 네.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니까 일단 팔고 보죠. 네. 그러면 우리 존리 대표께서는 이제 뭐 지난번에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연재해다. 1929년 대공황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닥터 둠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아니다. I자형으로 완전히 이게 폭락이 계속될 거다. 닥터 루비니 교수는 한 번 크게 틀렸죠.
10년 전에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 네. 10년 동안 맞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를 보기보다는 그 맹신하면 안 된다. 그 전문가가 꼭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도 다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이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맞든- 틀리면은 네.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가가 폭락하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봤죠. 네. 네. 실제로 정말로 이게 얼마큼 힘드냐. 얼마큼 힘드냐? 근데 투자 기업에 직접 메리츠 그렇죠. 투자 기업에 당연히 전화를 해죠.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던가요? 뭐 힘들긴 하지만 현금이 많다 우리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현금이 많아요.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하셨군요. 현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아니요. 텐데. 지금은 네. 이제 옛날에 IMF 같은 네. 경우는 한국 기업이 유동성 위기였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높았잖아요. 지금 현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IMF랑 완전 다르다. 네. 그러니까 도산될 염려는 없다. 음.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굉장히 그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도산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한 번은 그런 충격이 오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근데 좋은 사이드로 또 생각한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자산과 자본이 새로 그 뭐라 그럴까요? 정렬되는 타임이 오죠. 네.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가 도태되고 네. 살아남은 회사는 훨씬 더 잘 되는 그렇게 이런 되죠. 이런 와중에 이제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의 명확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그래서 저는 이번 위기가 항상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도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는데 네. 이걸 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 그런 거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죠. 네. 지금 이제 좀 증시로 조금 좁혀 본다면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 4일 하루 빼고는 매일 우리 한국 주식을 팔았어요. 10조 원 이상 팔았기 때문에 이제 셀코리아다 외국인 떠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0조 원 가지고는 아니에요. 어떻게 조은희 대표는 좀 다르게 보신다. 어떻게 그럼요. 보십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막 모든 자산이 다 그 내려갔거든요. 네. 사실 채권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주식보다요. 네, 채권 값이. 예, 채권이 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헤지 펀드들이 네.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브리지워터 같은 그런 회사는 한 자산이 한 2,000조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옛날에 리만 때 그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현금을 무조건 된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조건 바른 거예요. 채권들 계속 던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골드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네. 채권도 빠지고 주식은 당연히 빠지고. 근데 유동성 있는 데를 엄청나게 갖다 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뭐 팔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팔았지 한국을 싫어서 팔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빠져나가기 좋은 한국 주식을 그렇죠. 던졌지. 일단 현금을 갖고 싶었던 거죠. 한국 주식이 더 이상 매력이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건 그런 얘기군요.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그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탁금이 4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의 사상 최대인데 일각에서는 좀 무모하다, 이런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게 그 한국 투자가들도 이제는 그 레슨을 받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럴 때 사회 돈을 벌더라. IMF 때도 그랬고 리만 때도 그랬고 공포가 심할 때 사는 게 돈을 벌더라. 그런 학습 효과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반등은 하지만 언제 될 줄 모른다. 결국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될 줄 모르는데 지금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인 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네. 주식 투자는 이유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걸 투자로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막 100만 개 이상 터졌다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고, 근데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조금 안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신다면?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죠. 왜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하지 않고 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죠? 주식 투자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부동산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착시 현상이죠. 네.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네.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젊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해야 되겠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겠죠. 빚을 내면서는 안 네, 되고. 절대로 빚을 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뭐 한 달에 30만 원 투자하겠다, 네. 한 달에 50만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올라가건 내려가건 꾸준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IMF 극복했듯이, 리만 사태 극복했듯이 10년, 15년 투자하게 되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라기보다는 급락했을 때 일시에 좀 돈을 벌어보자 하는 약간 일시적인 뭐 그런 게 그런-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닌가. 아니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그렇죠. 계속 얘기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네.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사람들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바닥을 네. 확인하고 들어가자, 절대로 그런 건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거든요.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만약에 지금 2000이다, 네. 1600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됐을 때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5배도 되고 10배도 될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 주식 투자하려면 기업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경제 상황도 좀 살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금융교육이 좀 안 돼 있어서 늘 그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교육이 잘 안 돼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요. 부자들하고 교육받지 않고요. 네. 공부 잘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부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가 한국이죠.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면 네. 그 노후 준비도 됐고요. 네.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거가 좋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공부는 잘하는 사람만 하면 되고 네. 나머지는 다양성 있게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금융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문명률이 제일 높은 데가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한국이죠. 일본이 네. 최악이고 네. 한국이 두 번째. 그래서 일본에 지금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미래가 이제 일본처럼 예, 갈 수 있다.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걸 죄악시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육을 하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돈이 많은 돈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네. 또 기업이 그걸로 커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기업이 커지면서 개인들도 같이 부자가 되는 그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숫자를 보면요. 네. 미국이 1등이고요. 미국 기업? 예, 2등이 중국이에요. 중국 기업. 3등이 어딘지 아세요? 뭐 혹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뭐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네. 조그만 나라가. 어. 그래서 한국도 한국은 뭐 몇 개 안 되죠. 없죠 거의. 없습니까? 예, 네, 몇 일본하고 개 안 한국만 유일하게 없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친근해야 된다. 네. 자꾸 주식을 뭐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네. 도박이고요. 네.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 나도 또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죠. 저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왜 초중고등학교에 금융교육을 좀 의무화하자 이런 걸 국민청원 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의한 사람이 15,000명 정도 되던데 그럼 많은 거라 그러던데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5,000명? 아니요, 뭐 적은 건데. 아, 그렇습니까? 그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돈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네. 15,000이면 상당히 많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대부분 한국은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정치적인 거 하면은 20만 명, 30만 명. 그렇죠. 근데 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네.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념적인 이슈만 올라오면 뭐 2, 30만 명 금방 그렇죠, 올라갑니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금융교육 같은데 더 15,000 중요하죠.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거라고 봐요. 네. 돈의 중요성, 그리고 패밀리 밸류, 네. 그러니까 가족의 중요성,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라. 네. 사교육비 없애라. 그걸로 투자해라. 그런 거. 사교육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은 최근에 주로 네. 집중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가? 혹시 코로나19로 뭐 전략이 좀 바뀌거나 아니에요. 어떤 그런 건 겁니까?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많습니다. 주니어 투자 클럽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주식 네. 투자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부들 가정주부 네. 투자 클럽을 저희가 시작을 네.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을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꾸준하게 노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거를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